신세계그룹이 국내 최초로 하루 7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전국 전셋값이 하락세로 바뀐 데 이어 이번 주 수도권 전셋값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인수합병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내놓은 상생안을 놓고 CU 가맹점주들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최초인데요. 최근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주 3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해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이마트 등 주요 매장의 영업시간도 순차적으로 1시간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현재 이마트 점포는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합니다. 따라서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폐점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 문제는 효율성 증대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선진적인 근로문화 구축으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왔고요.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때는 잘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 근로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나름의 검토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신세계의 파격 발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놓고 재계가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신세계의 파격 실험 성공 여부가 근로시간 단축 업계 확산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전셋값 하락 안정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전세 가격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주보다 내리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지역은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 난 현상도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국 전세 가격이 8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 수도권 전세값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전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감정원 조사에서 수도권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6% 올랐고 경기 인천은 떨어졌습니다. 민간 부동산 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선 이번 주 수도권 전세값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이 업체 조사에선 수도권 전세값은 지난 2014년 6월 6일 하락을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주에 보합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번 주 서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8% 올랐고 경기 인천은 0.06%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 이사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화성, 동탄 등 입주 물량이 제법 몰린 지역은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입주 아파트는 21만 8,678가구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28.4%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 지방은
내년 22만 1,483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5.9% 증가합니다. 한편 감정원은 전국 7천여 가구를 표본 집단으로 설정해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향 조사를 합니다. 반면 민간 부동산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는 전국 5천여 곳의 공인중개업소에서 정보를 수집해 조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조사한 동향이 조금 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수합병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M&A에 뛰어들면서 몸집 불리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 금융권 M&A 시장에 큰 장이 설 전망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M&A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한금융은 현재 손해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손해보험사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M&A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KB가 생명보험 부문이 취약해 보강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좋은 매물이 나오면 모든 걸 열어놓고 M&A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은 구 LIG 손해보험과 구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왔지만 KB생명은 생보사 중 17위에 머무르는 등 생명보험 쪽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은행도 지주사 전환이라는 수건을 달성하기 위해 M&A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 내정자 역시 최근 종합금융지주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은행 회사가 필요하다며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 등을 먼저 인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M&A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비은행 회사의 매물이 나올 경우 M&A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처럼 금융지주가 M&A에 적극 나서는 것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가운데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주요 금융그룹들의 수익 구조는 은행에 집중돼 있는 편입니다. 하나금융그룹 내 은행 비중은 90%, KB금융은 67%, 신한금융은 60%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CU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지난 1일 연 800에서 900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안이 발표되자마자 CU 가맹 점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U 가맹 점주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데 이어 CU 상생 협약 거부 비상대책위를 꾸려 오늘 BGF 리테일 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점주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상생안의 효력이 미미하다는 점과 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U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가맹점주협의회와 4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한 끝에 서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고 그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비트코인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 0시께 1비트코인당 2천만 원을 돌파했고 오전 10시 10분 2,482만 2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26일 1,000만 원 선을 뚫은 데 이어 11일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조명받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오늘 10일과 18일 잇따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며 나스닥도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에서도 도쿄 금융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가 나온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62곳에 내년 영업이익은 215조 5,381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14.65%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4.12% 늘어난 209조 5,816억 원, 코스닥은
순이익은 37.2% 증가한 5조 9,565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매출액과 순이익 전망치는 1,958조 5,492억 원, 165조 7,661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6.3%, 11.92%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한 달 전 시장 예상치보다도 영업이익은 1.33%, 매출은 1.11%, 순이익은 1.52% 올라간 수치입니다. 한진그룹 계열 저가항공사 진네어와 자동차 엔진용 피스톤 제조사 동양피스톤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가 범위 최상단인 31,800원으로 결정됐던 진네어는 공모가를 밑도는 시초가 28,650원으로 장을 출발해 0.7% 오른 28,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설립된 저가항공사 진네어는 현재 24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며 11개국 36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6,564억 원, 영업이익은 78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항공기는 38대, 노선은 79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967년 설립된 동양피스톤은 국내 유일의 피스톤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초가 5,130원으로 5,700원인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첫 발을 뗀 동양피스톤은 5.56% 내린 4,84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동양피스톤은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높여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BMW와 아우디, 포드 등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20%가 넘습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축을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펀드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축을 정부 중심의 국책은행에서 시장 중심의 사모펀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업에 대해선 생태계를 고려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4,873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7%에 불과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비율은 여전히 50% 초반에 머물고 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총액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총액은 25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0.7%에 그쳤습니다. 월 임금 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성과급이 포함된 겁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총액 비율은 2009년 56%까지 올라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55%까지 내려간 뒤 2015년 48.7%까지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주요 지휘관 청와대 초청 우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영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현실화로 지난달 펀드 시장에서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순자산이 2조 4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76% 수준으로 집중 배정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가상화폐 붐입니다. 하지만 거래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거래하는 것인지, 주요 거래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뿐만 아니라 50에서 60대 장노년층에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원래 이름은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어려운 수학 공식 등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내는 일명 마이닝 작업을 통해 발행되고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암호화폐는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국내의 증권거래소는 한 곳뿐인데 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90여 곳에 달하며 거래소별로 암호화폐의 시세도 조금씩 다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회사의 자본금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운영 히스토리라든지 그 경영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안이 잘 돼 있는지 두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개발 업체이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플러그는 지난 9월 시스템 불안전성을 크게 개선한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를 출시했습니다. CPDA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정한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메일 인증만으로는 암호화폐 입출금이나 매매가 불가능하며 보다 큰 금액의 입출금과 암호화폐 매매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과 계좌 인증,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개인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마쳤다면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용 가상계좌에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지갑이라 불리는 거래소 내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치금 입금 후 원하는 주문 가격과 주문량을 입력해 매수 주문을 넣으면 그에 맞는 매도 주문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매도 희망 가격과 매도량을 입력해 주문을 넣으면 암호화폐를 팔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란 이용자의 거래소 계좌, 즉 지갑에 부여되는 것으로 통장의 계좌번호와 같습니다. 주소는 QR코드와 숫자, 문자의 조합 두 가지 형태로 발급되는데 QR코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송금에 주로 활용됩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이 송금 기능을 입출금 항목 내에 두고 있지만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홈페이지는 송금 항목이 따로 있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서 오프라인 거래소도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어렵거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오프라인 거래소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오프라인 거래소를 마련해 운영 중인 코인원은 기존의 인증 방식에 OTP 인증까지 더해 보안을 한층 강화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원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과 인증부터 암호화폐 매매, 송금까지 모든 거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자동 매매가 가능한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 메타트레이더4, 이른바 MT4를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의 경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가짜 홈페이지로 바꿔치기 되는 이른바 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사와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사고 파셔야지 누구의 투자 권유라든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위로 투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거는 단지 가격이 급등한다고 한 이유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알아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까지 울릉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또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생성된 눈구름대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도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밤이 되면 서울, 경기, 충청도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앞으로 서해안과 충청도, 호남, 제주 산간은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로도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 속에 이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형성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로 예년보다 낮아 춥겠고요. 한낮에도 영상 4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또 이 바람이 대기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겠는데요. 특히나 영남 동해안은 8일째, 강원 동해안은 4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이 서쪽 지역은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생성된 눈구름대 영향으로 눈이 내리겠지만 이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여 이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눈이 그치겠고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눈 소식 없지만 아침 기온 속초 강릉 영하 3도로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눈은 아침에 그치겠고 아침에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눈이나 비가 온 뒤 그치겠고요.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높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으로 최고 4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일시 주춤하겠지만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